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특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요,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요, 오늘도 서울 도심에서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탄핵에 찬성했던 쪽의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서울에는 오전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리고 있는 장면이고요. 오후 1시부터는 탄핵에 반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반대 집회가 1시부터 열렸고 조금 전에 끝났다고 합니다. 별다른 사건 사고는 없었고요. 잘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주말 집회가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매주 서울 도심에서 이뤄져 왔는데 오늘로 해서 좀 마무리되는 분위기도 좀 느껴집니다. 예. 그럼 오늘 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취임한 지 1060일 만에 결국 막을 내렸습니다. 최단명 정부로 기록이 되게 됐는데 그간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상을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우선 윤석열 지청장,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예.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스타 검사에서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 그리고 대통령의 당선이 됐고 퇴임까지 영상을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준우 대표님, 저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계 입문에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단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컸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한편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민생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국민들이 뭔가 갈증을 풀어줄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이 된 조국 대표 입시 부정 문제를 정면으로 맞서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강골로 밀어붙여가지고요. 이제 비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드러냈었죠. 예. 그렇게 정의로운 검사로서 국민들의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의 신이라는 그런 또 한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영선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의 상황이 여소야대가 되어버리면서 대통령이 제대로 대통령 역할을 좀 할 수 없는 좀 제약이 되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예. 이럴 때 보통의 정치인들이라면 협치와 소통과 딜, 속된 말로 주고받는 이런 정치를 아마 했을 것 같은데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아마 경험이 정치인으로 조금 부족했는지 예.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그런 강변일도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인 민주당이 더 똘똘 뭉치면서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이런 상황이 왔었고 예. 거기에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라는 선택을 하셔서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된 이 과정이 정말 2년 불과 3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 많은 국민들이 한편의 짧은 드라마가 끝났다라고 아마 느낄 것 같습니다. 예. 대선 출마에서 퇴임까지는 1375일이라고 합니다. 박성민 최고께서는 지금까지 그 2년 7개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준비되진
준비되지 않은 이에게 주어지는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실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뭐 최단명 정부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국민들에게는 이 시간이 결코 짧게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실책도 있었고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던 그런 분열과 적대의 언어, 심지어는 반국가 세력 운운하면서 어떤 협치와 어떤 소통도 막아버렸던 그런 독선적인 태도, 정부를 향해서 국민들이 지적하고 야당이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찰과 반성 없이 오로지 내가 옳다라는 주장만 강요했던 그런 독선적인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분노했던 시간이었을까 싶습니다. 방금 전에 영선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검찰총장 출신이었고요. 헌재도 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이 초기에도 많이 단점으로 지적이 됐지만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게 신선함이었습니다. 기존에 봐왔던 이제 오랫동안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면서 활동했던 정치인이 아닌 새로운 얼굴로서 이제 지도자로 이제 부상을 했을 때 가지는 이 신선함에 대한 기대감이 컸을 겁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으로서 검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상대는 주로 피해자를 주로 상대해왔던 그런 삶을 살아왔었죠. 하지만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나면 그 상대가 피의자가 아닌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검사 시절에는 피의자의 상대 압수수색이라는 그런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자백도 받아내고 수사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인은요, 어떤 상대와 생각이 다를 경우는 그 피의자가 아니라 생각이 다른 존재거든요. 생각이 다른 존재일 경우는 협치를 하고 소통을 하고 오히려 주고받고 하면서 본인이 낮출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서툴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과 유사한 방법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계엄을 선포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박성민 최고께서 뭐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계엄을 도대체 선포한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 계엄이 선포됐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근본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이 정치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기 때문에 이런 일도 벌어졌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정치의 정신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의 정신. 네, 예를 들면 협치와 소통 그리고 대화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국민들께 어떤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지를 회복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전혀 학습되지 않은 사람이었고요. 심지어 배우지도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대통령의 이 2년 7개월은 사실 어떤 대통령으로서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대통령이기에 뭘 누릴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가에 좀 더 집중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사실 이 계엄도 그냥 갑작스럽게 나온 얘기가 아니라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총선 전부터 확 계엄해버릴까? 이런 이야기를 사석에서도 여러 차례 했다라고 하고 계엄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버릴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대통령의 이 말들이 전해지는 걸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야당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기보다는 이 반국가 세력들 한 번에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에게 대통령이기 때문에 주어진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써볼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대통령이기에 해야 하는 어떤 노력과 성찰보다는 대통령이기에 갖고 있었던 권한을 남용하는 데에만 급급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이 모습은 결국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야당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만 일단은 여당 안에서, 그러니까 당정 관계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 부분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하고 약간 삐걱거리는 모습, 갈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여당과의 관계 정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한테 걸었던 기대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었고요. 또 차기의 어떤 대선 주자로 유력 정치인으로 키우려고 많이 힘을 실어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 이후에 당 이제 비대위원장 맡으면서 총선을 지휘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전당대회에 나와서 또 당을 대표를 이끌었는데 총선 때 보여줬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정 관계라는 건 건강한 관계인 거 이거는 맞죠. 건강한 관계인 건 맞는데 건강한 관계라면 적정한 선이 있을 겁니다. 같은 어떤 문제 제기라도 어떤 견제에 놀리더라도 이거를 어떤 톤에서 하느냐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횟수를 몇 번 하느냐 등등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이재명 대표가 여당을 공격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대통령을 공격한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자주
아주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충원이냐 아니면 이게 공격이냐 이런 헷갈릴 정도로 예. 굉장히 한동훈 대표의 어떤 당 대표에서 리더십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대통령보다는 좀 더 그때 당시에 당을 이끌었던 당 대표한테 좀 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선거를 앞두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당 대표는 대통령을 좀 도와줘서 그리고 야당과 맞서야 되는데 야당과 맞서기보다 대통령을 더 도와줬던 것처럼 보이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당정 관계에서 정립이 좀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예.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경선에 참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네. 문제가 네. 뭐 뒤에 저희가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계속 발목을 잡을 거라고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구에 가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사과의 주체가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TK 가서 보수의 심장이라는 TK 가서 사과를 했다는 말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했다는 것을 읽히는데 과연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도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건지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예. 내가 그때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거는 옳다. 지금도 변화 없다라고 입장을 어떻게 취할지 따라 가지고요. 예. 아마 보수 우파에서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좀 정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예.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한 자릿수를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장기화 됐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 입지가 달라질 거다 이런 봅니다. 탄핵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낼지. 그렇죠. 예. 네네. 임주혜 변호사님께는 이 부분 여쭤볼게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도 좀 사법 리스크도 있었고 각종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원인이 됐다고 보세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법 리스크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한 기업을 운영할 때도 이 기업이 오너에 있어서 어떤 그렇죠. 사법적인 예. 문제가 연루가 된다면 주가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여러 가지 의혹이 좀 반복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수사 같은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당연히 문제를 내는 그런 잡음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예. 리더십에 타격을 입힌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그럴 수 있죠. 예. 네, 이제 파면이 된 만큼 다른 수사들, 특히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던가 이미 일단락 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명품백 수수 의혹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일단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이 부분 재수사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좀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기사들, 어제 선고 이후부터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은 보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예상을 했다 그러면 이제 무슨 파면을 예상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요, 그 파면됐을 경우와 인용됐을 경우 둘 다 프로토콜에 의해서 어떻게 경호를 할 것인지 어떻게 업무를 준비할 것인지 또는 업무를 인수인계할 것인지 전부 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한 게 기본적인 프로토콜입니다. 행정적 절차를.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실에서 헌재의 어떤 결과를 예상 못했다 또는 민심과 동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뭐 현충원에 가서 참석하고 다시 돌아와서 국무회의를 연다든가 이런 걸 준비했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요. 뭐 기각 댓글을 예상해서 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당연히 기각될 수도 있는 거고 인용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준비하는 그렇죠. 차원에서. 그러니까 팀을 두 개 예. 나눠 가지고 인용됐을 때의 업무와 기각됐을 때 업무를 둘 다 준비했던 아주 정상적인 프로토콜이었다 그래 봅니다. 예. 그랬을 거예요. 임주혜 변호사님 바로 파면 선고가 나면서 대통령실의 보안기가 바로 내려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군 지휘관이나 회의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사진도 철거가 되었는데요. 이것도 사실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방부의 부대 관리 훈령에 보면은요, 이 전 대통령의 사진, 특히 임기가 종료되었거나 이 대통령이 결국 파면에 이르러서
인해서 그 임기가 즉시 종료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사진이 교체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 해당 부대 지휘관 책임하에 이것을 소각 처리한다거나 세절한다 이런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예. 앞선 사례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되었을 당시에도 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에 따라서 군 부대 내에서 사진이 철거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예. 이런 훈련, 이 부대 내규에 따라서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예, 뭐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오늘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의 홈페이지를 보면은 여기도 점검 안내라고 나오니까 이것도 홈페이지도 이제 개편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일정 부분 그런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예.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도 각종 사진 같은 부분이라던가 지금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에서 어떤 명칭의 좀 교체 같은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국군 통수권자는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아 행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덕수 총리의 사진이 게시되거나 하지는 않고 이제 진행돼 차기 이제 대선이 진행되게 되잖아요.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사진으로 교체된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으로 이제 홈페이지가 개편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언론의 관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언제 나오느냐로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쯤이 되면 경호차에 탄 모습이라도 어쨌거나 좀 언론이나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도 빨리 해야 된다, 좀 기다려줘야 된다, 뭐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물리적 시간은 필요하기는 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속하게 짐을 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6시간 만에 이제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 측의 기류를 보면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어떤 관저에서 나올 준비를 전혀 못했다. 그러니까 짐을 비우거나 정리하거나 이럴 계획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뭐 아마 원래 살던 이 서초동 집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그 이전에 정리할 것들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경호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말 내에는 불가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많은 것이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빠르게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세간의 따가운 시선도 있는 만큼 예. 뭐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제 좀 다른 점 하나 말씀드리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 있었습니다. 혼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랬죠. 짐의 규모가 훨씬 적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이고요. 부부다 보니까 뭐 여러분 다 가정에 있으신 분 알겠지만 두 사람만 해도 짐이 상당히 많습니다. 2배가 아니라 3배, 4배가 되죠. 짐의 규모가 많을 것이고 또 헌재에서 결정 나기 전에 무슨 포장이사를 불러가지고 견적을 본다든가 그런 행위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그렇겠죠. 결과를 보고하는 예.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미리 뭐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 이거 가지고 좀 지적할 사항이다 뭐 그렇게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 대통령이 되면서 임재 변호사님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주어지는 국가에서 주어지는 예우는 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부분도요.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데 재직 중에 탄핵 결정을 받아서 퇴임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퇴임을 했다면 경호 경비를 제외하고도 연금이라던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 부분, 별도로 비서관이나 운전기사가 제공되는 부분이라던가 대통령 기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예우들이 제공이 되는데요. 예. 이 파면 결국 탄핵 결정으로 인해서 전직 대통령이 된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경호 업무를 제외하고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대통령도 이제 연금이 있는데 연금 같은 경우도 다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연금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연금이 사실 꽤 상당한 규모라고도 볼 수 그래요? 있습니다. 지금 계산하는 그 규정에 따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퇴임했다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한 달에 1,500만 원 상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파면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파면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혜택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어디로 돌아가느냐도 좀 관심사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건데 서초동에 있는 아크로비스타라는 곳에서 사실 몇 개월 출퇴근했었어요. 그렇죠. 대통령실로. 네네. 그래서 거기로 가도 뭐 크게 무방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미 한 6개월 정도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예. 용산 대통령실이죠. 출퇴근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한 반년 정도 경호가 아마
이제 테스트도 거쳤고 경호도 안착이 됐었을 겁니다. 프로토콜이 마련됐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경호 동선이라든가 주요 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점검을 마쳤었기 때문에 아마 아파트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경호에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이제는 어제 있었던 헌재 선고 요지 결정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핵심적인 그리고 또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들여다볼 텐데 오늘 주목을 받는 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입니다. 이 결정문 초안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재판관님 주심 배정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심 비고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라서 형평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오늘 회의에서 질서 유지를 하는데 그 안에는 어차피 의원들 들어가 있고 의원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굳이 거기를 군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뭐 사람이라 그랬다가 뭐 나중에 의원이라 그랬다가 법률가들은 그 말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오로지 기억에 의해서만 말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영식 재판관이 파면의 결정문 초안을 썼다는 점이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임재엽 선생님, 주심 재판관이었죠? 그러니까 주심 재판관이 이거 어느 정도 초안을 잡습니까? 원래 보통의 재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심 재판관이 초안을 잡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특히 이 헌액 심판 같은 경우에는 그 중요성 고려할 때요. 주심 재판의 이 주심 재판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헌법 재판관들 이번엔 8인 체제였잖아요. 예. 8인 체제의 이 헌법 재판관들이 각각이 동일하게 이 재판의 책임감을 갖고 임하게 되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일종의 심판 역할처럼 어떤 주도권을 잡고 어느 일정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의견을 제시하면서 끌고 가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판결문 초안 같은 경우도 이 정영식 재판관이 다수 의견과 일치할 때 그때는 주심 재판관이 직접 초안을 잡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 탄핵 심판 선고는 만장일치 결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영식 재판관도 이 다수 의견, 전체의 의견과 동의를 했다고 볼 수 그렇겠네요. 있고 예. 그렇다면은 초안 작업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결문을 작성할 때 헌법재판 연구관 TF가 존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인용이 되었을 경우, 기각이 되었을 경우, 각하가 되었을 경우 이 판결문 초안을 뭐 각종 논문이라던가 해외 사례, 이전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초안 작업하는 인력들은 또 별도로 그러니까 존재하지만요. 여러 가지 버전을 써놓는다면서요? 그렇죠. 예. 아주 여러 버전을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 초안을 완성하는 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헌재에서 정보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누가 지명했고 어떤 성향을 가졌느냐라 가지고 여러 가지 막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보수 진영에서는 정영식 재판관에게 좀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게 평의가 길어지면서 뭔가 대통령 인용으로 지금 그 재판관 수가 나눠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즉 5대3이 상당한 오랜 기간 유지가 되고 있고 이거를 예. 어떻게 인용으로 바꾸기 위해서 문영배 권한수장 대행이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이 난무했었습니다. 난무했었죠. 예. 그리고 실제로 헌법재판관이라든가 또 헌재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을 경호하는 경호원도 있었고요. 예. 이분들 통해서 대략적인 분위기는 흘러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재판관들 누구한테 알려주지는 않았겠지만 예. 대략적인 분위기 흘러나왔는데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5대3 대드락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요. 5대3 설이 상당한 기간 유지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정영식 재판관 주심이죠. 이 주심께서 4월 이제 초 또는 예. 3월 말 언저리를 해가지고 아마도 인용적으로 입장을 좀 바꾸면서 나머지 재판관들, 그러니까 6대2로 인용이 되게 되면 이게 한 명이 따라서 인용각 기각이라는 하늘과 땅 차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영식 재판관이 6대2로 넘어가면서 나머지 재판관들도 헌재 예. 결과에 대한 정당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따라가서 만장일치로 가지 않았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좀 해봅니다. 해보는데 어쨌든 예. 평의가 이렇게 길었다는 것은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론 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 분위기를 아마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그동안에 헌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너무 궁금한데 헌재에서는 아무런 정보가 안 나옵니다. 오늘 유일하게 문영배 대행이 아주 짧은 얘기의 소감문을 밝혔는데 그것도 뭐 감사의 인사에 준하는 거였어요. 뭐 박성민 최고도 어제 지켜보셨을 텐데 어제 문영배 대행이 주문을 읽을 때요. 본인도 약간 긴장하는 게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보통 사안은 아니고 이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사건이기 때문에 탄핵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재판관들도 이 결정문 작성이나 이런 과정에서 충분하게 어떤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예.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다만 이제 앞에서 이제 대변인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이른바 5대3 대드락설은 저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어제 읽었던 그 선고의 요지를 봐도 어떤 재판관들의 보충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탄핵 심판의 쟁점과는 상관없는 어떤 부차적인 절차에 관한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 대통령의 파면 사유로 언급되고 있는 그 5가지 부분에서는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깔끔하게 판단을 했다라는 게 드러났던 이 판단이었거든요. 주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뭐 시간이 길어지면서 5대3으로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무복귀를 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예. 결과적으로 어제 이 문영배 대행이 읊었던 그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너무나 깔끔하게 이 대통령의 행위가 그리고 쟁점별로 모두 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동이다라는 점을 준엄하게 헌법의 이름으로 꾸짖은 바가 드러났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일부 재판관이 넘어갔고 마지막에 의견을 바꿨다라고 보기에는 이 내용상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도 보충 의견이나 혹은 별개 의견, 소수 의견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 쟁점에 대한 판단은 진작에 끝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방송에서 계속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왜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좀 헌재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점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찬반으로 나뉘어서 외부 대통령을 분위기가요? 그렇죠. 예. 대통령을 둘러싸고 뭐 헌재에 대한 위협부터 시작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협박, 더 나아가선 재판관들에 대한 공격, 혹은 불복을 시사하는 움직임, 테러를 모의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너무나 격화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대통령 측과 여당에서 당시에 이제 주장했던 내용은 졸속으로 이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일종의 절차적 시비를 계속해서 걸었고 심지어는 재판관들의 어떤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민주당과 일종의 짬짬이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 시비를 제기했기 때문에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 판단 자체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정교하게 이루어지는 판단이다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던 전략적 지원의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요. 동시에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의 갈등이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파로 나뉘어져서 격화되다 보니 예. 이 부분에 힘을 좀 뺄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보충 좀 설명을 좀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예. 지금 정치적 어떤 협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그런 말 자기 없다 말씀드리고 뭐 양쪽에 다 있었죠. 예. 아니죠. 압박이. 압박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언급하면서 압박이 있었죠. 광장으로 나와달라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본인이 SNS 올리고 어느 위치로 와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다라면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유혈 사태를 선동한 듯한 그런 발언도 했었고요. 예. 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요, 이거 불복 선언을 하자라고까지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또 민주당에서 더 선전선동 협박을 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 헌재 결과에서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독립성의 원칙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이건 동일성? 동일성 원칙이 뭐냐? 탄핵 소추안을 보내고 나서 내란죄를 80% 차지한 내란죄를 철회를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문제가 없다고 헌재 결론 내렸는데 이런 식의 선례가 만들어지면요 앞으로 국회에서 나쁜 마음을 먹고요 어떤 식의 왜곡되거나 안 좋은 또 나쁜 어떤 그 탄핵 사유를 만들고 나서 일단 헌재에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그걸 빼버리는 거죠. 이런 게 허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80%가 허용이 가능했으니까 81%, 85%, 90%도 전혀 탄핵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안과 헌재에서 심사한 탄핵안이 다른 안이 와도 이게 허용되는 이런 선례를 만든 거는 나중에 헌법학회에서 굉장히 논쟁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형사법에 대해서 형사법 위반, 그러니까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사에 대해서 증거 채택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보충 의견 나온 부분이요. 그렇죠. 거기에 예.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유연하게 판단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는 헌재가 시작할 때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에 준용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본인들은 이거를 준용하지 않고 유연하게 또 입장을 바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나중에 헌법학계에서 또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알겠습니다. 그럼 임주혜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분량이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 중에 가장 길고 글자 수도 많았다고 하는데 이걸로 그 고심의 흔적을 엿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법조인 되려고 공부할 때 네. 교수님들이나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중요한 판결문, 역사에 남을 이런 판결문들에 대해서 베껴쓰기 연습시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받아 적는 거요? 그렇죠. 그만큼의 논리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완전 무결하게 재판관들이 고민하고 고심 끝에 만들기 때문에 이걸 베껴쓰는 연습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 분량 사실 베껴쓰기가 엄두가 안 날 정도로 그 분량 상당합니다. 예. 114페이지에 이르는 상황인데 이 114페이지에 이르는 이 판결문을 보니 왜 이렇게 숙고가 길어졌는지 납득이 간다 이런 의견들도 지금 존재가 합니다. 예. 일단 이 판결문을 쓸 때는요, 뭐 완전 무결한 논리라던가 아니면 그 문장을 다듬는데도 시간이 들지만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일단 사실 인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재판부가 굉장히 고심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엿보입니다. 예. 특히 이 변론 과정에서 증언이나 진술들이 좀 일부 상충되는 모습, 모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국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판단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증언의 신빙성을 어느 쪽을 높게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됩니다. 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고심을 하는 흔적이 보이는데 여러 증언들이 일부 모순되는 지점이 있을 때 이 증언과 유사한 증언, 같은 증언을 하는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물증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 재판부에서는 이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였다. 저는 이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예, 그 부분이 아마 이 내용일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론 중에 나는 인원이라는 표현 안 쓴다.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을 두고 상당히 첨예하게 양측이 부딪혔죠. 그런데 어제 헌재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증인의 생각이나 해석 이런 걸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석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맞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란 그걸 말이에요.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예.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인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들은 얘기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밤 10시 53분경에 증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 싹 다 잡아들여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말뜻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기억을 회복해서 적어보니까 14명, 16명 정도가 됐나? 임주혜 변호사님, 제 기억에 홍장원 전 차장 2번이나 나왔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헌재는 이 홍장원 전 차장, 곽종근 전 사령관 이 두 사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사람 말들이 말이 맞다라고 본 거죠. 재판부에서 2번이나 불렀다. 이 부분도 사실 주목할 만한 지점인데요. 예.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궁금해하는 무언가가 있다.
내지는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부분을 또 유추가 그렇죠. 가능했던 예. 부분이었습니다. 어제 재판부의 이 판결문을 보자면요. 이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의 신빙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일명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인원이냐 요원이냐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올랐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앞뒤 맥락, 대화가 이루어진 전후 맥락을 볼 때 의결 종족수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다면은 합리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것은 국회의원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예. 의결 종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라. 뭐 의결 종족수에 덧붙여서 어떤 인원이라는 게 나왔다면은 이때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결국 재판부에서는 이 증언들, 특히 이런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증인도 다시 한번 소환하는, 다시 한번 불러서 물어보는 절차를 거쳤고 예. 그리고 특히 이 조성현 단장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유일하게 직접 증인으로 신청했던 맞아요. 사람이기도 예. 합니다. 결국 실제로 어떤 체포 지시라던가 끌어내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 매우 중요하게 봤다. 그리고 이 신빙성과 관련해서 홍장원 전 차장이나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의 신빙성을 매우 높게 보았다. 예. 이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당시에도 그런 해석 많이 했었지만 이 부분이 헌재 변론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아쉽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홍장원 차장의 메모가 굉장히 트리거 역할을 했었습니다. 유일한 물증이라고 민주당에서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메모를 보면 원본이 보면은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서 자음과 모음을 알아볼 수 없는 상형 문자에 가까운 메모입니다.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나중에 사람 이름으로 바뀌는 메모가 나옵니다. 근데 그 메모의 필체가 민주당의 박사는 의원과 유사하다는 사설 감정기관의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헌재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필적 감정을 해서 박선우 의원과 필체가 같은지 한 번 더 공인된 감정을 받았어야지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건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또 판단도 하지 않았던 거 이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 들고요. 또 하나 예. 곽종근 사령관도요. 곽종근 사령관도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가서 진술하기 전에 하루 전날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협박이라든가 회유에 대한 얘기를 듣고 동료에게 울먹이면서 얘기한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민주당에서 회유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또 회유한 뭐 어떤 걸 대가로 제시했느냐 등등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지 곽종근 사령에 대한 진실과 신빙성을 따질 수 있는데 그것도 예. 생략을 했습니다. 둘 다 홍장원 차장의 메모와 그때 곽종근 사장의 진술을 변론을 재개해서 다시 한번 따져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종결시킨 거 여기에 대해서는 두고 나중에 좀 논의가 되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뭐 근데 이런 의혹들을 알고 있었겠죠. 근데 헌재가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의 신빙성이 좀 낮다고 본 게 아닐까요? 일단 말씀하신 뭐 민주당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 이런 내용은 저는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심지어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은 최근에 이제 본인의 편지 일종의 편지 형식을 통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이 민주당에 대한 분노를 좀 쏟아내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으로부터 어떤 법적인 변호인의 조력 지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전혀 받지 못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민주당의 회유에 의해서 본인이 실토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도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란이 재생산되는 이 상황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본문으로 좀 넘어가서 이제 예. 핵심은 이 곽종근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해서 진술 신빙성을 흔들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헌재는 결국 이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일단 핵심은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 김현태 단장과 논의를 할 때 그때 마이크가 켜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예하부대로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전파가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사실은 왜 갑자기 이 150명을 넘기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 이 부분도 재판부에서는 중요하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찰 조사도 받았거든요.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근데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부터 그러니까 12월 9일에 받았을 때부터 증인 신문이 행해졌던 제6차 변론기일까지 일부 용어만 변경되었을 뿐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그 지시의 내용 자체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그 지시의 내용을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다라는 점을 볼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150명을 넘기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그 앞뒤의 예. 전후 상황
상황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지 않았더라면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메모의 신빙성이 있냐 없냐를 따졌지만 결과적으로 홍장원 전 1차장이 이야기했던 대략 14명 정도 되는 그 명단을 홍장원 전 차장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던가 예. 아니면 방첩사에 있는 직원이라던가 그러니까 여인영 사령관 밑에 있었던 직원이죠. 이분들이 다 일관되게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방첩사령관, 국정원 1차장 이 사람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있었던 위치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런 일관된 이 명단이 일치하는 부분은 대통령이 지시가 없었다면 불가능하다. 예.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논란 끝에 헌재가 이제 결정을 했고 선고를 했죠. 이제 거기에 뭐 수긍을 하고 따라야 되겠죠. 근데 임재 변호사 이런 얘기도 뭐 법조계에서 한다고 하는데 형사 재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헌재가 좀 판단을 한 게 조금 이례적이다. 좀 이런 시각도 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과 이 헌법재판에서의 탄핵심판은 사실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이 사실관계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는지 그래서 그 위법함이 중대해서 대통령직, 이 공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까지에 대한 판단이 예. 바로 헌법재판으로서 내려진 것이고요. 이제 진행될 이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건 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인지 예.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이 부분을 보는 것이 바로 형사재판입니다. 죄를 따지는 게 형사재판. 그렇죠. 예. 하지만 결국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한 그런 사실관계들, 구체적으로 어떤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이나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서 봉쇄를 지시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동일하게 판단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기본적으로 인정한 그 사실관계가 다시 한번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훨씬 더 엄격하게 증거 능력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했던 그런 조서들, 그 내용들, 증언의 신빙성이 형사재판에서 다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다시 해당 조서에서 기재되어 있는 그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서 형사재판에서 다시 증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만약 그때 또 내용이 달라진다면 이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또 펼쳐질 수도 그러겠네요. 있거든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형사재판에서는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보고 이 두 가지가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엄연히 다른 재판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형사재판에 집중해야 된다. 아주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나도 추가로 좀 말씀 좀 드리면요. 지금 예. 형사재판에 가게 되면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아마 쟁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지난번에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사유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직권 남용이라는 작은 고리를 걸어서 저 끝에 걸려있는 소 한 마리 내란죄를 끌고 오는 게 허용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공수처는 수사를 못할 게 없습니다. 예. 검찰에 가진 수사권과 공수처가 가진 수사권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절차적 중대 하자를 아마 가장 먼저 형사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문영배 대행이 거의 끝부분에요. 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거는 시민들의 덕분이었고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때문이었다 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임재 변호사님, 저 대목을 뭐 인상 깊게 들었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판결문이 정말 고심한 흔적이 그대로 담겨 있었는데 예.
문영배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결국 협치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심의 흔적도 여실히 들어가는 그런 낭독문이었습니다.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은요. 국회 측을 바라보면서도 언급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소수 의견에도 귀를 기울였어야 한다. 정부와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요. 다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대통령으로서 현재의 국정 운영 상황에 대해 어려움을 인식하는 그 정치적인 그런 고민이나 고뇌는 존중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대화와 타협이다. 이것을 정치적으로도 해결해 나가고 국정을 봉합하는 것이 바로 국정 운영을 담당하는 대통령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책무였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판결문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앞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고심의 흔적도 상당히 느껴졌습니다. 뭐 결과론전 얘기이긴 합니다만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측 변호 대리인단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번 변론에 임했습니다. 특히나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는 다르게 직접 출석하고 질문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 부분이 좀 어떻게 작용했다고 보세요? 전직 대통령과 달리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해서는 안 될 일, 예를 들면 제3자 뇌물죄 이런 혐의로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됐었기 때문에요. 본인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왜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나서는 본인이 가장 잘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 지위는 대한민국 딱 한 명인 거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나가서 설명하지 않으면은 소상히 헌법재판관들한테 설득이 안 된다는 그런 아마 상황도 있었을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거기에 소상히 나가서 설명함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좀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론은 갈리기는 했습니다만 헌재의 어떤 심사숙고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아무 사고나 충돌 없이 집회가 해지가 됐었고 대통령도 즉각 수용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헌재의 결과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평화적으로 어제 헌재 결과 상황이 끝났다는 것 이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직접 출석한 것이 득이 됐다고 보세요? 좀 실이 많았다고 보세요? 실이 많았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도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정치적으로도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먼저 정치적으로 좋지 않았던 이유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일말의 어떤 반성이라든지 본인의 불법 계엄에 대해서 어떤 정말 성찰과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 느껴졌느냐라고 봤을 때 오히려 나의 계엄은 절박했고 정당했다라는 정당성만을 강변할 뿐 혹은 야당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부정선거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그날의 모습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군인들이 불 꺼진 창문을 찾아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날 모습을 보면 불 켜진 창문으로 다 깨고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원이라는 말도 뭐 잘 쓰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그 직후에 바로 인원이라는 말을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실시간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봤던 것도 저는 분노 유발의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4차 변론기일에 이런 발언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 담화문과 포고령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써왔다라고 하는 그 포고령 내용과 관련해서요. 포고령이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 그리고 상위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도 추상적이어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본인이 직접 이 포고령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는 듯한 혹은 인지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포고령에 담긴 내용들의 위헌 위법성이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이었던 만큼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했던 경고성 계엄이다. 혹은 어떤 뭐 포고령을 발동해도 이게 뭐 큰 영향이 없었을 거라고 예상했다라는 식의 주장들이 힘을 잃게 되는 본인에 의해서 힘을 잃게 되는 결과들을 초래했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심은 국민의힘 내부 상황인데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탄핵에 반대하고 탄핵 소추의 기각이 저희 당의 당론입니다. 우리 당의 당론입니다. 과연 누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누가 대한민국을 내전에 이르게 했는지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똑똑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확신합니다. 내일 헌법재판소의 재판으로 선고로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키는 결정을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탄핵 청구는 기각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논의는 아직 없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저희가 숙고하는 성찰의 시간을 집중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숙고하는 의견 교환의 시간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집중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박수민 대변인의 마지막 저 말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당과 앞으로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에 대해서 사실 구심이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기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정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지지율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결사체이기 때문에요. 이걸 어떻게 흡수해서 조기 대선에서 이거를 지지율 또 투표로 이어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특히나 MZ세대, 2030 세대가 이재명 대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반 이재명에 대한 어떤 그 심리가 공동된 어떤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와 하나 또 중도층에서 상당히 윤석열 대표의 어떤 전 대통령의 심정을 이해해주는 또 그런 정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에서 상당히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현재 파면된 상황에서 그러면 이 지지율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파면되고 나면 아마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면되고 나면은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가는 대중 심리가 있을 거거든요. 우파 정당 내에서.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이 지도자가 나왔을 경우, 부상했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견제로 갈지 아니면 거리두기로 갈지 아니면 흡수해서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 우파 정당으로서의 어떤 재건으로 갈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당 내에서 주말과 그리고 다음 주 되면 이제 후보자 등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경선과 본 경선이 있을 건데 예비 경선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비 경선 가지고 그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그러면 보면 되죠? 제 생각에 다음 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네네.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랑 원내대표가 관저로 찾아갔죠. 네네. 오늘은 나경원 의원이 갔다고. 네, 좀 전에 하고. 나경원 의원이 또 가서 만나고 왔다고. 이런 행보들이 그런 것도 논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게 무엇이냐. 과연 어떤 윤석열 대통령께 내 후계자로 누가 되면 좋겠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간 것인지 아니면 우리 당의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다. 우리가 새로운 우파 정당으로 재건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거리두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 이런 대화가 오갔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결정은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 바로 여론조사에서 결정이 납니다. 아마 이번 주 말 거치면서 다음 주부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건데요. 여론조사 결과가 대통령의 파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어느 정도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라든가 또 우파의 재건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서로 새롭게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여론에 따라갈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도 좀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게 이런 탄핵 전국 속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각종 여론조사에 나오지만 절대 지지하지 않을 지도자의 이재명 대표가 1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폭력적 같은 어떤 지도자 여기서도 1등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상당히 큰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는 가장 압도적이지만 국민 전체에 보면은 어쨌든 비호감도도 그만큼 높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아마 다음 주에 나오는 어떤 지지율을 보면서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뭐 추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오픈 프라이머리로 경선할 것이냐 이런 방법도 민주당에서 논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박성민 최고께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예비 경선이 치러진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보세요?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본인이 지금 만든 이 나라의 상황과 정치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자숙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방금 우리가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도 속보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나경원 의원 측에 직접 제안을 해서 1시간가량 차담을 했다. 배석자 없이. 이런 내용도. 제안을 한 게 대통령 측이라고 대통령 측이라고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배석자 없이 1시간가량 만났고 어려운 시기에 역할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방금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 국민의힘의 원내 투톱을 만나서
꼭 선거에서 이겨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예. 반성과 사죄, 국민들께 그런 마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보면 선거에서 꼭 이겨라. 이것이 과연 이 선거를 만든 그 책임의 장본인이 할 소리입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국민의힘은 저는 전략 설정에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보고요. 예.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이 불법 계엄 이후에 대통령과 완벽하게 선을 긋고 대통령에 대해 최소한 형식적이라도 출당 조치라든지 탈당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하고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정도의 선긋기만 했었어도 예. 사실 이 국민의힘과 전 대통령을 이제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었을 텐데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파면 선고가 나오기 직전까지 나경원 의원을 필두로 해서 여러 의원들이 했던 행동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거나 뭐 헌재 앞에서 농성을 하자라고 하거나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에 의원들이 관저 앞으로 몰려가가지고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거나 이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를 문영배 대행을 향해서 살포를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 반박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오히려 거리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준엄하게 비판을 하기보다는 예. 오히려 대통령 측의 대변인 역할을 자초하면서 사실상 일심동체가 됐던 게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이제 조기 대선,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저는 전략 수정을 하기에는 이미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것을 쉽사리 분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다음 주 정도로 예상을 하셨는데 이제 대선은 6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고 뭐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선고 나기 전부터 뭐 좀 불리한 대선을 뭐 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불리한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시간이 없다는 점은 굉장히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는 뭐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는 그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예.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그런 발표가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는 김문수 장관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겠느냐.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입장을 정리하겠다 등등.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과연 나오지 않겠느냐. 유승민 예. 의원도 나오지 않겠느냐 등등 여러 후보가 지금 거론되고 빨라지고는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대선의 시계가 빨리 돌아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이번 대선은요. 키워드가 개헌과 이재명 대표는 절대 안 된다는 그 깃발, 그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느냐 이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요. 아마 이런 입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가장 큰 위험이 뭡니까? 사법 리스크고 감옥에 안 가는 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사면시킬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요. 형이 확정돼야지만 대통령이 어떤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본인의 5개 재판에 대해서 사면을 행사하기 위해서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동원해서 아마 입법을 할 거고 그 입법이 통과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본인 형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그걸 셀프 사면하는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요거는 이준우 대변인의 제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이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전체 대선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면 아마 이런 본인이 어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권력의 힘으로 사면시키는 예. 이런 이제 지도자의 탄생을 막자는 그런 반 이재명의 깃발 아래 많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새로운 지지층이 형성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네. 이제 대선이 본격적으로 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격에 굉장히 화력을 퍼부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안 먹힐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실패한 카드입니다. 그 카드 한두 번 썼습니까? 사실 이번에도 총선에서도 제일 내세웠던 게 뭐죠? 2조 심판론이었어요. 예.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심판해야 된다. 이 얘기 내세우면서 전국 유세다니고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 얘기 계속했거든요. 근데 결과를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철퇴를 내렸고요. 윤석열 정부에게 제대로 쓴소리 한마디 못하는 여당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내비쳤던 게 총선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만 봐도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 외에는 본인들의 자강을 도모하거나 여당으로서의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정책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보다는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 말 말고는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걸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예. 솔직히 그리고 최근에 보면 저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선고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이 대표 2심이 나오고 나서 이것을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재명 대표는 승복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셨거든요. 예. 2심 선고 직전에 공직선거법. 근데 그래놓고 무죄가 나와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갑자기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라고 비판을 하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컴플렉스로부터 도대체 이 국민의힘은 언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그 썩은 예.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것 말고는 왜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묻고 싶고 만약에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또다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더욱 외면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요. 예. 그때 2조 심판 얘기를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2조 심판 그 상황은 우리 당 내에서 이제 총선을 지휘했던 당시 비대위원장 한동훈 전 대표죠. 한동훈 전 대표가 분열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총선에서 좀 패배를 한 거지. 예. 꼭 2조 심판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감을 가졌기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 알겠습니다. 내부의 분열 때문에 원인이 더 컸다. 그 말씀 좀 드립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목소리가 좀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제 의원총회 후에 여러 의원들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같이 분열돼서 대통령 두 번이나 탄핵시킨 어리석은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똑같은 상황의 연출, 대자비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들이, 우리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어요. 지금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저 안에서 같이 못 앉겠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탄핵을 했을 때 탄핵한 분들을 같이 통틀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 생각, 뜻, 이념이 같이 아는 분들은 같이 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큰 선거, 대선 같은 경우에 그게 이길 수 있겠냐 이렇게. 화면 보는 거 보신 소감 한번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드시니까 좀 일찍 나오시는 이유는 따로 있으실까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주루 대변인께 여쭤봐야 될 거예요. 가장 시급한 거는 생각이 다른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원내 안에서 또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거를 수습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거든요. 일단은. 저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미 벌어진 일이고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런 중대한 사안을 앞두고 탄핵 소추안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한 어떤 징계라든가 심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 바로 불이 앞마당까지 왔는데 불 끌 생각하지 않고 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따지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빨리 예. 소방차를 불러서 물을 끼얹어서 불을 꺼야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따지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예. 반면에 저는 민주당에서 저런 얘기가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면 이제 공천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을 전부 다 없앴습니다. 비명 행사를 했었죠. 하지만 반면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예. 다른 목소리 의원들도 공천을 해가지고 저렇게 다른 목소리를 좀 듣기도 한다. 훨씬 더 민주적인 정당이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또 박성민 최고위원께 바로 기회를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민주당을 향해서 뭐 비명 행사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훨씬 상황이 저는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욱 의원에 대한 어떤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를 넘어서서 사실상 제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수위까지도 비판의 수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불법 계엄 앞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헌법을 지키겠다는 그 헌법 수호의 책임과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 가져야 될 양심에서 굉장히 벗어난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보셨을 때에는요. 당적 상관없이 김상욱 의원의 주장은 상식적인 거거든요. 계엄 잘못됐고 탄핵은 정당하다. 그리고 파면 역시도 동의한다. 이 부분인데 예. 이 간단한 문장을 다 같이 인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 속에서도 갈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김상욱 의원이라는 공공의 적을 상정하고 비판하고 김상욱 의원 때리기에 골몰하는 것이 과연 민주 정치를 실현시키는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김상욱 의원에 대한 일종의 책임론이 펼쳐지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의 민심과 국민의힘이 상당히 괴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형사 재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